서울 지하철이 미국 국회의회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워싱턴 교통청문회 생중계 도중 단 4분짜리 서울 지하철 러시아워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린 왜 아직도 40년 전 열차를 타고 있지? 한 하원 의원이 분노를 터뜨리며 책상을 내리쳤고 SNS에선 한국은 미래인데 미국은 박물관이다라는 말까지 퍼지고 있죠.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하나 때문에 MIT 연구원 한 명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 진짜 그렇게 완벽한 걸까요? 정말 영상 속 모습처럼 현실도 미래 도시 수준일까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로 향한 한 미국인의 리얼한 체험기,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사는 라일리 장입니다. MIT 센서블 시티랩에서 도시교통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유튜브 채널 카프리 라일리를 운영하고 있죠. 구독자가 48만 명 정도 됩니다. 제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미군으로 한국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알림이 계속 쏟아져 들어왔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확인해보니 구독자들이 댓글을 미친 듯이 달고 있었어요. 라일리, 지금 당장 뉴스 봐. 워싱턴에서 난리 났어. 한국 지하철 영상 때문에 미국 의원들이 발칵 뒤집혔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급하게 뉴스를 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국 하원 교통인프라 청문회에서 단 4분짜리 서울 지하철 러시아워 영상이 틀어진 뒤 의원들이 완전히 술렁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왜 40년째 레거시 열차를 타고 있나요? 한 의원이 거의 절규하듯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당황감도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이 그렇게 대단한가?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구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채팅창에는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라일리, 서울 지하철 정말 그렇게 좋아? 한국도 실상은 고장 지연 잦다던데 팩트 체크 좀 해줘. 하이테크 포장만 화려하고 노사 갈등으로 지하철 적자라던데.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완벽한지 아니면 과장된 허상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구독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게 제가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게 된 이유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이미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인 동선, 명확한 안내판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항은 어느 나라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는 곳이니까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여권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캔부터 얼굴 인식, 그리고 통과까지 정확히 21초가 걸렸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스톱워치를 눌렀거든요. 뉴욕 JFK 공항에서는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공항철도 탑승구로 향하면서 티머니 카드를 구입했습니다. 영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제가 영어로 말하니까 능숙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대답해 주더라고요. 카드를 받아들고 앱을 다운받아 보니 실시간으로 잔액이 표시되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뉴욕에서 쓰는 메트로 카드는 잔액 확인하려면 기계에 대야 하는데 그마저도 자주 오작동이 나거든요. 공항철도에 올라타는 순간 더욱 놀랐습니다. 객실이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와이파이도 빠르게 연결됐고요. 열차가 출발하자 부드럽게 가속되면서 거의 소음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고 있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나쁘지 않네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보스턴에서 왔습니다. 아, 미국. MIT 아세요? 거기 유명하죠?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MIT면 지하철 어반루프도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하철이 더 좋을걸요? 그 순간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진짜 자신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감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역사를 둘러보니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혼잡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대로 나오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첫 이틀은 정말 연속된 반전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3번의 사건을 겪고 나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명동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제가 애용하던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좌석에 두고 내린 거예요. 한 정거장을 지나서야 깨달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미국이었다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한국 친구가 또타라커 앱을 깔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며 앱을 설치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꼭 50분 뒤에 알림이 왔어요.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을지로 3가역에 보관 완료되었습니다. 원하는 역으로 배송 요청하세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지하철이 물건까지 라스트 마일 배송을 해준다고 신청해보니 정말로 제가 다음에 갈 예정이던 홍대 입구역으로 배송해주더라고요. 그냥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다음날 벌어졌어요. 촬영을 하느라 정신없이 다니다가 카메라 가방을 카카오 택시에 두고 내린 거예요. 10만 달러가 넘는 장비가 들어있었거든요. 완전히 멘탈이 나가서 112에 신고했는데 상담원이 침착하게 말하더라고요. 택시 번호와 타신 시간을 알려주세요. 카카오티와 연동해서 찾아드릴게요. 정말 신기했어요. 경찰과 민간업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게 말이죠. 38분 뒤에 기사님과 경찰관이 함께 와서 신분 확인 후 가방을 돌려줬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을 때는 영영 못 찾았거든요. 세 번째 사건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광화문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우산이 없어서 승강장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비가 언제 그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포 10번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어요. 그런데 기사님이 문을 열고 제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다가가니까 여분 우산을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외국인이시죠?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가져가세요. 그리고는 정말 그냥 출발해버렸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문제였던 거예요. 이 3가지 경험을 통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이테크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정직함과 따뜻함이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직접 체험한 거죠. 넷째 날 드디어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광역급행철도 GTX-A 시승이었어요. 삼성역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구간인데 시범 운행 기간이라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삼성역 GTX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깊은 곳에 위치한 승강장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천장까지 올라가는 전면형이었고 승강장 자체도 일반 지하철의 2배는 넓어 보였어요.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2분 30초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했는데 정말 시간에 맞춰 들어오더라고요. 뉴욕 지하철은 5분 간격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15분씩 기다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말이죠. 열차에 타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와이파이였어요. 지하 깊은 곳인데도 5G가 완벽하게 터졌습니다. 속도 측정을 해보니 다운로드 속도가 200메가가 넘게 나왔어요. 제가 보스턴 연구실에서 쓰는 인터넷보다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압권은 주행 성능이었어요. 가속할 때의 부드러움, 고속주행 중의 안정감, 그리고 정확한 정차,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청량리까지 12분 만에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경험한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기술의 진화였어요. 역에서 나와서 자료를 찾아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대중교통이 하루에 1,05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는데 정시율이 99.8%라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뉴욕 서브웨이의 정시율은 68%거든요. 30%포인트가 넘는 격차라니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정시율 68%. 이 숫자가 수치심으로 다가왔어요.
카메라를 끄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근거 없는 자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60년 전에 보셨던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부러웠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 한국의 철도 기술 회사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모비우스라는 스타트업을 방문했어요. 무선 열차 제어 시스템, 즉 CBTC를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 들어서니 젊은 개발자들이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서 열심히 코딩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창업한 지 이제 18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범 운행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과장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철도 기술 개발부터 실제 적용까지 최소 5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정부에서 실시간 궤도 데이터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해 줍니다. API 형태로 제공되는 데이터만으로도 웬만한 시뮬레이션은 다 할 수 있어요. 제 표정이 변했나 봅니다. 대표님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몇 년씩 걸리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마저도 대부분 거절당하죠. 그 순간 왜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데이터 개방, 그리고 규제보다는 혁신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을 나와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구독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채팅창에 예상치 못한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라일리, 혹시 스폰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한국 편들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완전 광고 아님?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본 것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었을 뿐인데 구독자들이 의심의 눈길로 보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긍정적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어떤 스폰서십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의구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채팅창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일부 구독자들은 아예 구독 취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너무 일방적인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계속 진실을 말하자는 거였어요. 일주일 만에 보스턴으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NPR의 마켓플레이스 프로그램에서 생방송 출연 요청이 온 거예요.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경제 프로그램이라 거절할 수 없었죠. 하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방송 당일 보스턴 NPR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PD가 미리 브리핑을 해줬어요. 진행자가 어떤 질문들을 할지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시간이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적자 문제, 노사 갈등으로 인한 파업 사태, 그리고 과도한 정부 개입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입니다. 이미 대본이 짜여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려는 거였죠. 저는 PD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죠. 너무 일방적으로 좋은 이야기만 하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생방송 시작 직전까지도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제가 경험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이에요. 하지만 마이크 앞에 앉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라일리 장 연구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의 대중교통 적자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진행자가 대본대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상과 다른 대답을 했어요. 네, 적자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맥락 없이 겁주기엔 편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자금 모델을 시험 중이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10년 뒤 우리가 타야 할 레퍼런스가 거기 있었어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시스템이었죠. 방송이 끝나고 나서 PD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라일리 씨,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균형 잡힌 시각이에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사실인걸요. 사실이라도 편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고 시간 동안 PD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스폰서십 의혹에 대한 해명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편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카메라가 다시 켜지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은 직접 봐야 합니다. 승객 체감 속도, 정시율, 분실물 회수율, 숫자와 피부 감각이 동시에 말해줬습니다. 진행자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언론이 편향을 택하면 시민은 더 가난해집니다. 저는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만 마이크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유튜브 채널 알림이 수백 개씩 쌓여 있었어요. 댓글 창을 열어보니 완전한 전쟁터였습니다. 라일리는 한국에게 돈 받고 있다. MIT 연구원이 이렇게 편향적일 수가 있나? 구독 취소한다. 하지만 동시에 지지하는 댓글들도 많았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네. 언론의 편견에 맞선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나도 서울 가보고 싶어졌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하루 만에 5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새로 구독하는 사람도 3만 명이나 됐죠. 완전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MIT 센서블 시티랩 랩장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라일리, 연구소로 좀 와봐. 이야기할 게 있어. 연구소에 도착하니 랩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신문 기사들이 놓여 있었어요. 모두 제 NPR 인터뷰에 관한 내용이었죠. 라일리, 내 의견을 존중하지만 연구소 입장에서는 곤란해졌어. 몇몇 후원 기업들에서 연락이 왔거든. 무슨 연락인가요? 내가 너무 편향적이라는 거야.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중교통을 너무 찬양한다고 불만을 표시했어.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랩장님, 저는 그냥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알아, 라일리. 하지만 현실은 복잡해. 연구소도 펀딩을 받아야 하고. 그날 오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 진심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서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연구자로서, 한 시민으로서 더 나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만약 진실을 말하는 것이 편향이라면 저는 기꺼이 편향적이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믿거든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댓글을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지지하는 댓글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진정성을 알아봐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랩장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거든요. 라일리,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구소 활동을 중단해야겠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뉴욕 14번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일자리를 잃고 뉴욕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째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추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데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스케줄표에는 5분 간격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벌써 20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티머니 카드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날 비 오는 날 버스 기사님이 주신 핫팩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카드를 꺼내 들여다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쫓겨났지만 제 유튜브 채널은 오히려 더 성장했어요. 구독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특히 교통 연구자들과 도시 계획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본 몇몇 미국 도시들에서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시애틀에서는 한국의 티머니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교통카드를 도입했고 포틀랜드에서는 실시간 버스 위치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핸드폰으로 제 최근 영상의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라일리 덕분에 우리 도시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진짜 저널리스트예요. 서울 가서 직접 체험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사는 한국인인데 라일리님 영상 보고 우리나라를 다시 보게 됐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댓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드디어 버스가 왔습니다. 30분을 기다렸네요. 버스에 오르면서 기사님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기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마 이런 인사에 익숙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미소로 답해주셨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배운 건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정직과 따뜻함이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직접 목격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남을 비웃기 전에 마이너스 교통은 복지였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다른 나라를 비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정직은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강력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티머니 카드와 핫팩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제 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독립연구자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60년 전에 심어주신 한국과의 인연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한 줄기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 구독자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